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4 28호 찾아왔는데 오늘은 분양 단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2026 부동산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일단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설날 이후 첫 영상입니다.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바라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전망편을 올려드리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설날 연휴 동안 일단 분양단지들이 좀 없었고 추후에 이제 분양단지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분양단지들의 어떤 성공 여부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들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양쪽 극단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다, 이거 뭐 시즌2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원칙적으로 투자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입장이, 물론 정치는 모든 분야와 연관되어 있고 필요하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시각을 조금 배제해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양한 화두에 대해서 정말 양극단적인 시각들이 있으신데, 이걸 좀 정리하지 않으면 올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련한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이렇습니다. 시장과 정부입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시장과 정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오늘 내용에 대한 한 주평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맞다. 뭐가 둘 다 맞는 거냐? 사실 대통령님께서 첫 번째 던진 화두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또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사실 두 문장은 모순되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두 명제가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한 줄평에서 둘 다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이 둘 다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의 시장, 즉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해서 시장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해서 시장은 다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장과 요 두 번째 줄의 시장이 같은 시장이라면 이 두 문장은 모순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위의 시장과 아래의 시장이 다르다면 두 명제 모두 옳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황희정승 얘기가 있죠. 하이들의 다툼이 있을 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래서 피처링 황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저는 두 말이 다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 얘기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투기 시장은 없다. 맞는 얘기고, 투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요 얘기도 맞습니다. 즉 정부를 이길 수 없는 시장은 투기 시장이고요,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시장, 즉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시장은 투자 시장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정부가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걸 통해 저는 규제가 될 거라고 보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 시장 쪽은 정부가 이기기 힘든, 여기서 정부가 이기기 힘들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힘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투자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을 갖다가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겠죠. 투기 시장은 도대체 뭐고 투자 시장은 뭐냐? 즉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인데 이렇습니다. 일단 투자와 투기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통 투자와 투기를 갖다가 시간 개념으로 구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단기와 장기라고 써놨는데, 단기 자본 투여는 투기에 해당되고 장기로 보는 자본 투여는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즉 단기는 투기고 장기는 투자다. 근데 사실 얘는 무용지물이죠, 이 시간성 개념은. 왜냐면 아주 간단한 예로 최근에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시작할 때쯤에서 어떤 사람이 합리적 판단을 해본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어떤 가격을 보면 추후 HBM의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주가 삼성전자 뭐 6만 원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작년에.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건 조만간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삼성전자를 샀다고 칩시다. 혹은 하이닉스를 사거나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었죠. 이런 걸 샀다고 봤을 때 지금 근 6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서너 배 정도 오른 주식들이 있죠. 그 주식들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오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단기잖아요. 6개월 만에 주식으로 3배, 4배를 벌었다. 그럼 걔가 단기로 자본을 투여한 거기 때문에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어떤 주식의 상황과 기업들의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합리적으로 나는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분들이 투자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산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걔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자본 투여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갖고 단기냐 장기냐를 갖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수익률 갖고. 즉 평균 수익과 초과 수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라 그럴까요? 고수익과 저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균 수익이라고 하면 보통 물가 상승률이 1년에 한 3% 정도? 물론 더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략 3% 정도라고 봤을 때 그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뭐 5%에서 10% 선? 10%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는 뭐 투자고 100%, 200, 300, 400% 나는 거는 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너무 많은 수익, 초과 수익이 났을 경우에 걔는 투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전에 얘 갖고 설명드릴 수 있죠. 작년 하반기에 주식 투자에서 3, 4배, 300%에서 400%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고수익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100%, 200% 수익이고 뭐 반년이었으니까 사실은 100%에서 800% 수익률인데 3, 4배 올랐다는 건 6개월 만에 그게 고수익이라고 해서 즉 초과 수익이라고 해서 걔는 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조차도 지금 현재 주식 부양을 했을 때부터 그때 딱 들어가서 3, 4배 버신 분들을 현재 정부도 그걸 갖다가 투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얘기 아니라 시간성과 수익률을 갖고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재화, 상품의 상승기 직전에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혹은 대상이 되는 재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본을 투여한 경우에 초과 수익을 얻었든 혹은 단기간에 수익을 얻었든 그 수익을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투자죠. 올바른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제대로 투자한 거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단기냐 초과 수익이 났느냐 이거 갖고는 투자 투기를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장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불법적인 자본 투여를 통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평균 수익 정도 즉 뭐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뿐이라고 하더라도 걔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부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갖다가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 근데 그 수익이 장기간에 걸친 수익이고 그 수익률도 낮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어떤 거래에 의한 수익이기 때문에 걔는 투자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합법적인 자본 투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게 초과 수익이 나든 단기 수익이 나든 걔는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를 갖다 주목하셔야 되냐면 파란색으로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만약 합리적 판단 하에서 했다면 그리고 불법적 자본 투여가 아닌 즉 다른 말로 하면 합법적인 자본 투여에 의한 수익이라면 걔는 투기라고 볼 수가 없다.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시간과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합법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일단 불법적인 건 당연히 투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고 비합리적인 걸 제가 써놓은 이유는 사실 비합리적인 거는 겉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돈이 들 거다라는 얘기가 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옳았죠. 그 당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수도권 공시가 1억 이하는 뭐 다주택에서 제외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투자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돌죠. 금방 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수도권 공시지가 1억이 하면 사면 돈 된대. 막 몰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면 단순히 공시가 1억이 아니라 1억 이하가 아니라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이 될 수도 있는 집들이고 수도권에 이제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공시가 1억 이하라는 건 오래된 아파트들일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공시가 1억 이하가 아니라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비전이 있어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물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그게 없는데 공시지가도 올랐고 1억 이하가 거의 없죠. 이제 수도권에 공시지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묻지마 투자 즉 처음으로 들어갈 때 합리적 판단하고 들어가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야 그거 사면 돈 된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 그 경우는 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경우를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건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물어봐서 대답할 것도 아니고 또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휩쓸렸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투자와 투기의 구분점은 결국은 합법성입니다.
즉 불법적인 자본 투여냐 혹은 합법적인 자본 투여냐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거라든가 수익률에 대한 거는 구분할 수가 없고 비합리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도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투기에 의한 실패라든가 어떤 손해 이런 거 갖다가 경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일 뿐이지 겉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결국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은 거의 불법이냐 아니냐 즉 합법성의 여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자본 투여는 투자가 됩니다. 그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든 수익률이 높든 주식 같은 경우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본을 투여해서 지금 단기간에 선업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만 투기와 투자의 구분점, 명확한 구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아까 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를 이기는 투기시장은 없지만 즉 투기시장은 정부가 잡을 수 있지만 투자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투자시장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책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투기시장은 잡아야 되고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기시장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맞는데 반면에 투자시장은 그 범위가 좁혀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투자시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든 안 하든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투자 상황이 나쁘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상승 쪽을 추동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투기시장은 정부에 의해서 최대한 억제될 거라고 봅니다. 즉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 대표적으로 작년 6.27 대책부터 나온 게 특히나 최근에 나온 것들은 투기시장을 겨냥한 거죠. 뭐냐면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사실 이 다주택자 개념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기시장이 아니라 투자시장이었어요. 왜냐면 합법적이었거든요. 다주택자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대출 연장했다가 안 해주겠다라든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니면은 그 임대사업자라도 일정 기간 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래는 이제 임대사업자 8년을 했을 경우에는 그 8년을 마치고 나면은 무제한으로 양도소득 중과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 테두리 내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규제를 통해서 그 합법의 범위를 줄이겠다는 얘기란 거예요. 즉, 그 전까지는 합법적인 투자시장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합법의 범위를 줄이면서 다주택자, 임사자의 어떤 주택들은 투기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불법시장화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규제에서 딱 불법,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닌데 합법적인 어떤 투자 수단에서 배제가 되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들에 대해서는 누진해서 많이 때릴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서울 쪽에 상승을 주도했던 30억 이상, 20억 이상으로 놓겠다는데 그런 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을 주려고 할 거예요. 보유세를 통해서도. 근데 이 보유세는 그냥 세제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합법적인 시장의 범위를 갖다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투자 시장의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 최근 나오는 정책에 의해서 투기 시장은 억제가 될 거고 기존의 투자 시장이었던 즉 합법적이었던 시장의 일부도 투기 시장 취급을 받으면서 억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집을 사고 근 30년이 됐거든요.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지가.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만 하더라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20년 넘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30년의 어떤 부동산 경험을 보면 근데 이게 과거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정부냐를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갖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떠나서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이 과열돼서 나타나면요 정부는 규제를 항상 써왔고요 그러면은 그 고가 아파트들은 숨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고가 아파트를 올라갈 때 항상 낮은 급지 아파트들 즉 상대로 중저가 아파트들은 나중에 따라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떠한 규제도 이 중저가 아파트들을 규제했던 적은 없어요. 규제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 고가를 규제했을 때 그 뒤로는 중저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률은 계속 상승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갖다 정책의 실패다,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를 올라간 것까지 다 막아버린 정책을 썼던 정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혹은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책에 성공했다 이런 적은 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투기시장 즉 고가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썼을 때 저가시장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었다는 거 혹은 중저가 시장의 상승을 막으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규제를 때렸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보이는 규제나 이런 것들은 고가 아파트들 혹은 투기시장의 아파트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중저가 시장 아파트들의 상승을 갖다가 막을 만한 대책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시장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부든 투기시장은 잡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효과도 나타났다고 봐요. 어느 정부든. 다만 문제는 투자시장입니다. 투자시장은 특히나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투자시장의 상승을 갖다가 일으키는 기저에는 두 가지 근본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유동성 증대고 하나는 공급의 부족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고가 말고 중저가 시장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면 유동성을 막아야 되고 공급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공했던 정부들이 공급 대책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때려부었던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했던 이명박 정부로 보통 얘기하죠. 뭐 확실한 효과는 이제 노태우 정부였다고 보는데, 근데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저가의 지금 키 맞추기라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다음 편에서 이 중저가 시장의 상승을 갖다가 막을 만한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인데,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97이라든가 129 정책에 나온 건 맞아요. 근데 97하고 129가 나온 거는 무주택자들 중심의 어떤 공급 대책이거든요. 근데 뒤편에 살펴보겠지만 무주택자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1주택자들,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의 신축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부동산 전반적인 상승의 근본 동력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대책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 증대라는 측면이 사실은 더 크죠. 뭐냐면 공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유동성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증가가 가파르게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뭐냐면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는 이제 작년도에 경상수지 흑자가 자본수지나 이런 거 다 합한 국제수지 흑자가 1230억 달러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작년에 경제성장률 1%대 최악이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흑자를 냈고, 그럼 재작년은 어땠냐면 999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통계표 뭐 코시스라든가 아니면 뭐 나라지표 이런 데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뭐 200억 불, 300억 불, 뭐 400억, 500억 이렇게 한 적은 많은데 연 2년을 1000억 불 넘게 한 적은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이 물론 전부 다 환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유동성을 갖다가 그것만으로 이제 해석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M2 유동성은 뭐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그때그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좀 장기로 봐야 되는데, 그 장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즉 쉽게 말해서 불을 뗄 수 있는 땔감이 거의 쌓여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공급까지 부족한, 특히나 1주택자들에 대한 공급, 신축 수요에 대한 어떤 억제를 이룰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투자시장, 즉 합법적인 시장입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좀 더 나은 신축으로 가겠다는 이 시장을 막기는 힘들다. 특히나 중저가, 여기서 중저가는 15억 이하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30대 이상 아파트, 보통 강남에서 잠실 쪽에 있는 구축도,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트가 이미 35억, 30억대 후반까지 가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합법성 기준 강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합법성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불법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보유세를 올리는 게 일종의 합법적인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는 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를 갖다가 없앤다라든가, 아니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중과 유예를 없앤다든가,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 이루어진다면 합법적인 태도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즉 투기 시장의 범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게 돼요. 이랬을 때 그런 단지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승 제한과 일부 하락 가능성도 증대하게 돼요. 지금 뭐 일부 매물이 좀 싼가게 팔리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래가 중지되면서 상승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단지들은 하락하는 가격이 나와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승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선 이후에 보유세를 갖다가 특히나 강화해서 고가 아파트들에서 강화해서 때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거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뭐 하락이 막 될 것 같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안 팔고 맙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서 멈추거나 일부 하락하는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그랬어요. 이런 정책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이런 양도세라든가 이런 규제 정책이 아니라 고가 상승 아파트들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모든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느 정부나 정책들을 썼거든요. 그게 뭐 정부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걸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종부세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걸 갖다가 건드리는 걸 수도 있었는데 효과는 비슷했습니다. 상승은 제한됩니다. 좀 멈춘다는 얘기고, 하락도 하는데 이 고가 단지들이 아주 크게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15억대 이하, 뭐 20억대 아파트는 어디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 들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선 이후에 정확한 건 이제 15억대 이하, 한 12억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합법성 기준 내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선 이후에 뭐 양도세 중과를 하든 아니면 보유세를 강화하든 이쪽 아파트들, 중저가 아파트들은 그 대상에서 벗어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투기시장이 아니라 투자시장 내에 위치하는 아파트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안 오를 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투기시장을 분류한 그 아파트들의 가격을 잡는다고 해서 이 중저가 아파트들이 안 오를 거냐?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이란 기본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동성 증가의 정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보다도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어느 쪽에 따라서 다른데 뭐 단기간에 너무 유동성이 늘었다, 돈을 많이 풀어줘서 늘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누적되어 왔던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미 영향을 미쳤던 거가 고가 아파트고 중저가 아파트 때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까지 분산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또 하나는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한 건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사실 허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편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는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있는 공급이 부족하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가 많은 쪽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요. 즉 지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체험하고 있으십니다. 뭐 물가 상승 통해서.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의 가격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저가에서도. 그러니까 전부 다 30억 이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분양가 중개에서 해드리지만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신규 분양단지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비싸졌지만 30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10억 이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이번 정부의 규제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보유세든 양도세든 뭐든 다주택만 아니라면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지들이 안 오를 거냐? 그런 아파트들이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유동성 증가는 사실 막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유동성 증가는 뭐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돈을 풀어서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뭐 아까 잠깐 뭐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현대 국가체를 넘어온 나라들 중에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고 지금도 주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평가받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가받는다고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즉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 멘털이 좋다는 거, 기업이 좋다는 거는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굴러가는 나라는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 증가가 꼭 그런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증가입니다. 그 장기적인 증가 폭이라는 게 일정 정도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산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하도 못하지만 공급 부족은 일단 이번에 나왔던 129 대책까지는 필요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죠. 쉽게 말하면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급 대책이었어요.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시키는 건 무주택자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1주택자인데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15억대 이하 수도권, 서울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뭐 구체적인 지역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이라는 합리적 판단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시장 즉 합법적 시장인 이 투자 대상이 되는 단지들 여기에 해당되는 단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고요. 15억 이하라고 해서 15억짜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억, 10억, 7억, 8억짜리, 5억짜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들도 있고 대단지 있는 아파트들도 말하는 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올해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쪽은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이 상승하는 건데 문제는 이쪽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5억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숫자가 30억 이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상승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저희 앞에 놓여 있어요. 저는 26년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편집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이직하신 분이 있고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영상 길게 못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올리긴 할 거예요. 편집을 두 분이 하셔야 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올라갈 텐데 여기서 끊고 요 뒷얘기 뒤에서는 유동성과 공급 부족이라든가 향후 정부의
대처, 그에 따른 저희의 투자 방향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